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의 워드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란 워드 단어를 이제 벡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텍스트 표현 방식들, TF, IDF와 같은 방식들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벡터화하지 않고 문서 등의 텍스트 하나하나를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카운팅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하나하나를 벡터화를 했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벡터화를 시켰었죠. 이제는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같은 사이즈의 벡터화 하고요. 동시에 이제 단어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정교한 벡터를 잘 생성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에서 단어의 의미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하면서 단어를 잘 벡터화 시키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의미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나 구절이 가리키는 어떤 아이디어 혹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가 됩니다. 이를 언어학적으로 좀 더 일반화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란 단어, 즉 기호로 표현되는 단어와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 단어가 의미하는 것 사이의 관계, 이 매핑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이러이러한 객체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 혹은 매핑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를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denotational semantics, 지시 의미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의미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일반 언어만큼 정교하게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존에는 이러한 의미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에서 의미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하도록 만들었냐면요. 미리 사람들이 구축을 해 놓은 사전이나 시소러스 같은 자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에서 의미를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소러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구축한 유의어 및 상위어 DB인 워드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전 형식의 DB를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워드넷은 유의어 사이에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 DB입니다. 이런 이 워드넷을 이용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각 단어의 유사도 또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굿이랑 이제 밑에서 예제 보시면 굿이랑 유사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굿 혹은 그와 유사한 단어들을 잘 벡터화 시키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의미들을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상위어 개념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단어들 사이의 관계들을 정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의미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드넷은 예전에 전통적인 NLP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묘한 차이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드넷에서 프로피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굿과 동의어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때때로 이제 굳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제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의미를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워드넷은 사람이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수작업이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단어들이 있을 때에도 그 단어들을 계속 이 시스로스 안에 업데이트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꽤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B 방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사람에 의한 의미를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 유사성, 그러니까 단어들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이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이게 또 이 워드넷 기존의 방식에서 다루는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이후에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에서의 진전을 이루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이 정의한 의미에 기반한 이런 단어의 이해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인풋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단어의 의미 및 유사성을 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과 그리고 워투베 그리고 글로브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NLP에서 전통적인 NLP에서 단어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던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독립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원합 벡터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원합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에 이제 언더라인한 이제 내재적인 이 가정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이제 NLP에서 가정하는 방식인데요. 단어를 이산적인 기호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 이런 문장에 이러한 단어들이 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을 각각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서로 완전히 다른 별로 이제 단어 간에 이제 상호관계가 전혀 없는 각각의 기호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거를 로컬리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각각을 굉장히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제에 보이는 이 각 단어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굉장히 무관한 서로 무관한 숫자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관한 다 기호들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독립적이고 이산화된 기호들을 모델의 인풋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제 원합 인코딩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러한 원합 인코딩, 원합 벡터란 여기서 보이는 또 다른 이 예제 두 개의 단어, 모텔이랑 호텔이랑 단어와 같이 각각의 서로 다른 단어들을 서로 다른 심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심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차원에 하나씩 매핑을 하고 이 각 심볼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만 1로 그리고 나머지의 차원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 벡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의
단어에 각 차원이 하나하나씩 매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텔이란 단어, 그리고 이 부분은 호텔이란 단어에 매핑되는 차원, 나머지는 서로 다른 단어들에 매핑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원학 벡터 표현에서는 단어마다 차원을 한 가지씩 매핑하게 되므로 나의 코퍼스 안에 있는 모든 버캐블러리 수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갖는 엄청나게 큰 벡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고작해야 15개 혹은 16개의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코퍼스, 실제 언어에는 훨씬 더 많은 단어가 있으므로 적어도 50만 개 차원의 벡터를 이제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학 벡터를 이용할 때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마다 별도의 차원을 가지는 것은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차원이 필요하므로 어휘가 클 경우, 보캐블러리가 클 경우에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원한 인코딩, 전통적으로 가장 쉬운 방식의 단어를 표현하는 이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차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은 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단어들을 독립적인 서로 다른 기호로 표현을 하고 그 기호들 간의 연관성을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관계, 즉 유사성에 대한 개념을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텔과 호텔이 다음과 같은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 모텔과 호텔이 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호텔과 모텔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애틀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시애틀의 호텔 혹은 모텔을 찾아서 예약하고자 할 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시애틀 모텔이라고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애틀 모텔이라고 찾을 때 구글이 알아서 시애틀 호텔까지도 검색을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이 호텔과 모텔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연관성 없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경우에 수학적으로 이 벡터의 내적, 보통 이제 내적으로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내적 값이 두 개의 벡터가 0이 되므로 컴퓨터 상에서는 이 모텔과 이 호텔이 유사하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유사하더라도 전혀 이제 검색에 유사하다고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애틀 모텔을 검색을 하더라도 시애틀 호텔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런 원화 인코딩에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보았던 이제 워드넷의 동의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미적으로 중첩된 부분을 가진 단어의 표현을 구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방법들이 조금 불완전하고 사람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이 굉장히 딥러닝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 방법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딥러닝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단어에 대한 인베딩까지 해결을 해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접근 방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기반, 룰 기반의 벡터 표현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그 단어의 벡터값 자체에 단어의 유사성을 인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앞에서처럼 이렇게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분포적 의미론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분포적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함께 자주 나타나는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 분포적 의미론의 아이디어는 이후 보게 되는 다양한 이제 통계 기반의 인베딩 방법 혹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그리고 또 워드 인베딩 방법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단어 이제 W에 대해서 이 단어의 컨텍스트를 이 단어 W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로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은 이 W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W 단어 주변부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윈도우만큼의 단어들을 컨텍스트로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W를 어떻게 represent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 단어들을 활용을 하겠다. 얘의 의미는 이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분포적 의미론의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문장에서 뱅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세 개의 문장에서 뱅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각각의 뜻은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 뱅킹이 이제 금융회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제의 은행, 혹은 실제 은행의 업무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에 기반한 다양한 이제 인베딩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컨텍스트에 나타나는 워드들의 벡터와 유사한 형태로 각각의 단어들을 벡터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컨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과 유사하게 단어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사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의가 되어야겠죠. 이때 보통 이제 벡터의 유사도는 스칼라 더트 프로덕트, 벡터 간의 프로덕트 내적을 이용을 해서 보통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컨텍스트, 같은 이제 맥락 안에, 비슷한 맥락 안에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이 내적 값이 보통 높도록, 벡터가 유사하도록, 굉장히 서로 다른 단어일수록, 같이 발생하지 않는 단어일수록 내적 값이 작도록, 유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있던 그 원합 벡터의 차원보다는 굉장히 작게끔 덴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워드의 벡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문장의 예제에서 뱅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이제 벡터들과 유사하도록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당 자리에 모네터리라고 하는 금융회라고 하는 단어들을 넣어도 좀 뜻이 이제 문맥상 잘 맞겠죠, 그죠? 그래서 뱅킹이랑 모네터리와는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데, 이런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과 같은 경우에 또 벡터가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게 뱅킹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의 이 그 원합 벡터보다는 차원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큰 코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원한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뭐 50 단어의 수만큼 이제 50만 개 이상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분포적 의미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제 덴스 벡터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은 보통 한 일반적으로 300개의 차원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원한 인코딩에서는 0이 대부분이고 1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스파스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굉장히 덴스한 형태로 각각의 자리에 어떠한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리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고 이런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주어진 벡터의 차원, 예를 들어서 300차원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면은 300 벡터의 모든 300차원에 이제 걸쳐가지고 조금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표현을 이제 분산 표현이라고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원한 인코딩이 이제 로컬리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이제 반대가 되는 이제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의미를 반영을 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이런 덴스한 형태의 벡터로 저차원의 벡터로 비교적 저차원의 벡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이 워드 임베딩을 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워드 벡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뉴럴 랭귀지 모델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단어의 의미적인 부분들을 컴퓨터가 잘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워드넷과 같은 이제 룰 베이스드 방식의 혹은 뭐 이제 DB 베이스드 방식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런 단어를 제대로 표현을 알아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선 배우지 않지만 스태티스티컬한 방식들로 이제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단어의 카운팅에 기반한 그런 모델들이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이 처음 생긴 이제 2003년에서부터 이제 모델 베이스로 이 단어를 임베딩하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는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은 사실 단어를 임베딩하는 데에 많이 그닥 그렇게 활용이 되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 모델을 이용해서 단어를 임베딩을 한 거의 이제 최초의 시도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단어 임베딩의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럴 랭귀지 모델은 단어의 임베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대한 중간 과정으로 단어를 임베딩을 하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럴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란
이제 언뜻 듣기에는 그냥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모델인가 하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언어 모델이란 다음에 특정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어떤 태스크냐면 몇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될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태스크를 푸는 모델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the student opened their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북이 나올 수도 있고 랩탑, 시험지, 생각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을 예측하는 것, 정확히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확률을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조금 더 포멀하게 이제 서술을 하자면 X1부터 XT까지 다음과 같은 T개의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T 플러스 1번째 단어의 확률을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을 이제 얘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앞에 주어져 있는 단어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다음에 올 확률을 이렇게 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예측을 다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체 문장 어떤 이제 라지 T개의 단어가 있는 전체 문장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은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단어가 올 확률, 첫 번째 단어가 있을 때 두 번째 올 확률, 두 번째 단어가 다음과 같이 나올 확률, 이렇게 T-1개 단어가 있을 때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나올 확률을 프로덕트로 다 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주어진 각 텍스트에 확률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문장은 실제로 우리의 언어에서, 영어에서 어떤 문장은 말이 되는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이 이러한 태스크를 푸는 것 자체로 해당 언어를 제대로 학습한 모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언어 모델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주면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혹은 뭐 아이폰에서, 핸드폰에서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할 때, 다음에 올 단어들을 이렇게, 다음에 올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추천해주는 것이 이런 언어 모델에 의해서 높은 확률을 갖는 단어들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한 대표적인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 모델링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된 뉴럴 랭귀지 모델, 즉 딥러닝 이전의 방식은 주로 통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통계적인 방식으로 N그램이라고 하는 N그램을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N그램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N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짧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연속적인 N개의 단어들을 묶어준 청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문장이 있을 때 여기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자, 이 예제에서 이제 N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n이 1일 때를 우리가 유니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니그램이란 각 단어를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묶어준 것이 되겠고요. n이 2일 때를 2g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바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바이그램은 연속된 단어들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이제 바이그램이 되겠고요. n이 3일 때를 트라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트라이그램이란 연속된 세 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청크를 의미합니다. 이제 4g부터는 이제 4g이라고 부르는데 4g은 그러면은 이 연속된 단어 4개를 이렇게 묶어준 청크 얘가 되겠죠. 이런 n그램을 이용한 언어 모델의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우리가 큰 코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큰 코퍼스에서 서로 다른 n그램들을 이제 카운트 해서 특정 n그램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해당 청크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할 건데요.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당장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 xt 플러스 1은 바로 이전에 n-1개의 단어에만 디펜드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주어진 단어가 이렇게 t개 있을 때 다음에 t 플러스 2번째 나오는 단어의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 바로 직전에 있는 n-1개의 단어에만 디펜드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건데요. 앞에 주어져 있는 n-1개의 단어와 현재 단어가 함께 나올 확률, 즉 이렇게 n그램이 구성될 확률을 앞에 있는 n-1개 그램의 확률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준 거예요. 여기 조건부를 분모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넣어주면 조건부 확률의 이제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애는 n개 단어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이제 확률은 n-1개 단어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확률, 이 두 개 확률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답은 그냥 카운팅을 통해서 구하자입니다. 그냥 전체 코퍼스에서 이러한 n-1개의 단어들이 함께 발생할 확률, 다음과 같은 n-1g 이 발생한 횟수 중에서 그 다음에 xt 플러스 1까지 껴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ng이 발생을 하는 횟수를 가지고서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이제 구해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n을 4로 설정을 해가지고 4g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단어를 예측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런 as the portal started
o'clock, the student opened their 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여기 빈칸에 오는 단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4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단어는 바로 직전에 n-1 3개의 단어에만 디펜드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앞에 있는 단어들 다 무시를 하고 그 전에 3개의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3g 다음과 같은 3g의 빈도를 전체 코퍼스에서 카운트하고 여기에 맨 마지막의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그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그잼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들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 단어를 껴가지고 이 단어 W까지 낀 4g을 카운트해서 얘로 나눠 이 분모 값으로 나눠 준 것으로 이렇게 W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주어진 코퍼스에서 여기 분모에 있는 이 student opened their 이라고 하는 이 3g이 1000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3g에 더해서 마지막에 단어를 이제 복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복수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4g이 발생을 몇 번 했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400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student opened there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날 단어가 복수일 확률은 0.4다. 1000분의 40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이용을 했을 때에도 그 단어를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4g의 개수가 전체 코퍼스에서 몇 개 있는지 세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이그잼일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다음과 같은 ng이 전체 코퍼스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를 카운트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100번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분의 100을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확률이 0.1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g을 카운트해서 통계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언어 모델이 ngram 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편적으로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발생을 할 빈도수가 발생을 하는 빈도수가 얘네들 다음에 이그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빈도수보다 보편적으로 더 많게 나오기 때문에 이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 이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프록터 시험 감독관이 이제 시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가 오픈들 되어 머시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문맥상 뭐가 되어야지 맞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지라고 하는 이그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사실상 전체 문맥을 고려를 하면은 여기에 이그잼이 와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단어 바로 앞에 있는 짧은 몇 개의 단어만 이제 보기 때문에 조금 이 전체 문맥과는 다른 조금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토익 같은 데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에 나올 단어는 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위와 같은 언어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보는 무시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틀린 값이 나오는 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많은 앞에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ng이라고 했으니까 n의 개수를 더 높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n을 크게 하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그램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제 희소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조건부 확률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다음에 ng 그리고 다음에 n-1g을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이 ng이 전체 코퍼스에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카운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분모에 있는 n-1g이 전체 코퍼스에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고자 하는 ng 혹은 n-1g이 희소한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partial solution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를 이제 방지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작은 델타 값을 모두 더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이제 스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는 내가 주어진 n-1g이 없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작은 청크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백오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희소성의 문제가 이제 ng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희소성의 문제는 당연히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청크가 커지고 청크가 크면은 그 청크와 똑같이 생긴 청크가 코퍼스 안에 발생할 빈도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희소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ng 원어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는 n이 5보다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희소성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이 카운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단어들에 대한 다음에 조건부 확률들을 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ng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ng의 카운트 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n이 커지거나 코퍼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해야 되는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저장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통계 기반의 랭귀지 모델인 ngram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런 통계 기반의 방식을 이제 지금과 같이 모델 기반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처음에 살펴보고자 했던 것, 즉 모델이 단어를 알아서 댄스 벡터로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을 달성한 것이 이 2003년에 발표된 뉴럴 프로버비스틱 랭귀지 모델, 간단히 줄여서는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입니다. 자,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의 태스크는
앞에서의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과 같이 단어의 시퀀스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단어의 시퀀스를 X로, 그리고 다음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 XT 플러스 1을 Y로 삼아서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에서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뉴럴 프로비스틱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인풋 레이어, 그리고 인풋 단어들을 인베딩 해주는 레이어, 그리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 하나,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2003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그렇게 딥하게 구성을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 둘, 세 개의 레이어로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레이어를 밑에서부터 한번, 인풋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와 같이 생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는 모델에 동일한 크기의 인풋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단어 시퀀스를 픽스드 사이즈 윈도우로, 이 그림의 예에서는 이렇게 4개의 단어 데이터의 크기, 4개의 단어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를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즉, 이러한 단어들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4개의 단어만 보도록 하는 이제 5그램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처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집어 넣어 줄 건데요. 그러려면 이 단어들 텍스트 형태로 그냥 넣지 않고 모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를 뭐 학습 없이 일단은 넣어 주어야 하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서 인풋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뭐 이 원핫 인코딩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원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덴스하고 차원이 훨씬 축소된 형태로 이 단어들을 인베딩을 시켜줄 거예요. 이 단어들을 이제 인베딩을 시켜줄 거예요.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요. 이를 어떻게 인베딩을 할 거냐면 마치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계산하듯이 이 원합 벡터들과 여기 나오는 이 레이어 사이에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가중치로 두어서 CX와 같이 텍스트를 계산을 해서 얘를 이와 같이 인베딩을 해줄 것입니다. X, I,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C 매트릭스를 곱해서 인베딩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C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된 벡터들을 일자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인베딩 레이어를 여기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거치고, 가중치를 W로 갖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U라고 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울 때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들이 나올까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전체 보캐블러리 수만큼 있으니까 클래스의 개수가 보캐블러리 수와 같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렇게 씌워서 각 단어에 대한 확률 형태로 전체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제 그 단어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되는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랭귀지 모델에서 원하는 이렇게 인풋이 주어져 있을 때에 다음에 나올 단어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결과값으로 구해주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앞에서 엔그램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발생했던 희소성 문제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 2003년에 요슈아 벤지오에 의해서 제안된 이 뉴럴 프로스틱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언어 모델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풀었는지를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언어 모델을 풀었는지 얘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왜 배우는지, 즉 이 모델이 어떻게 단어를 임베딩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앞서서 이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들에다가 매트릭스 C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임베디드 된 벡터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값은 무엇이냐면, 여기 각 레이어마다 있는 이 가중치, 이 매트릭스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임베딩 레이어로 넘어갈 때의 C 매트릭스, 그리고 히든 레이어로 넘어갈 때의 이 가중치 매트릭스 W, 그리고 그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갈 때의 가중치 매트릭스 U,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에서의 이 바이어스 벡터,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바이어스 벡터, 이런 식으로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3개의 매트릭스와 2개의 벡터를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W와 U는 그 레이어의 가중치가 되겠고요. 이 앞에 있는 이 C 매트릭스가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제 워드 임베딩을 위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임베디드 된 이 E를 이렇게 이렇게 이 C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네. 얘가 이제 컬럼 벡터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스 C를 이렇게 앞에 곱하는 수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 벡터가 이 위에 있는 수식을 이제 양쪽을 다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이렇게 임베딩 되는 벡터가 이렇게 열 벡터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임베딩 하고자 하는 이 벡터가 이렇게 열 벡터로 주어져 있을 때 매트릭스 C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열 벡터의 짧은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다른 이 레이어에서의 컨벤션을 따라 가지고 C를 앞에다 곱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기존 논문에서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표현법에서 이 벡터, 원하는 인코딩된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이제 임베디드 된 벡터도 이렇게 1차원의 열 벡터로, 행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x에다가 매트릭스 C를 이제 뒤에다 곱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를 구성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C 매트릭스를 이 학습을 통해서 찾아줄 건데요. 이 C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 인풋 벡터가 원핫 인코딩이기 때문에 전체 코퍼스에서의 버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차원을 갖는 벡터로 생기게 되죠. 이게 거의 이제 50만 개 정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얘를 훨씬 더 저차원의 벡터로 임베딩을 할 겁니다. 이 차원을 우리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임베딩 된 벡터들이 D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지도록, 한 D는 한 300 정도로 굉장히 작게끔, 비교적 작게끔 잡아가지고 이렇게 300 차원으로 이제 임베딩을 시키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래서 얘는 V만큼, 이제 임베디드 된 벡터 E는 D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베딩 매트릭스 C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V 의 크기를 갖는 벡터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C를 곱해서 얘가 차원이 이 D만큼이 돼야 되니까,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해가지고 이 차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그죠? V 곱하기 D 차원이 되도록 해야지 다음과 같이 이 V 차원의 벡터와 곱해서 결과로 D 차원의 벡터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개수만큼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이 C 매트릭스가 처음에는 이제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가 되었다가, 이제 이거 계속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면서 모델을 학습하면서 정확한 C가 이제 가장 학습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C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C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C를 통해서 어떻게 단어들이 임베딩이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는 이 벡터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라고 하는 단어가 매핑이 한 뭐 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은 0, 1, 0, 0, 0, 0, 0, 0, 0,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를 이 C와 곱하면은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곱했을 때 다른 자리의 값들은 다 무시되고, 이 열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 두 번째 차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벡터를 내적을 해줘가지고 이 값을 만들어주는데, 이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0과 곱해져가지고 0이 되고, 이 열의 두 번째 컴포넌트만 이 1과 곱해져가지고 이 두 번째 컴포넌트 값이 그대로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이 각 열에 대해서 이렇게 내적 값을 이제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이 C의 행 벡터가 지금 이 C와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 임베딩 벡터와 동일해지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0과 한 자리에만 1을 갖고 나머지 자리에는 0을 갖는 원활 인코딩된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차원에 대응하는 단어의 임베딩 값은 굳이 원래의 이 x 벡터와 c를 내적하는 계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 c의 두 번째 행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x에 임베딩된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이제 룩업 테이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주어진 파라미터들을 잘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 된 값들 전체를 바로 학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C 매트릭스에 이 단어, 각각의 각각의 행들이 각각의 단어들의 임베딩 된 값이랑 같기 때문에 모든 V개의 단어, 모든 50만 개의 단어들의 임베딩 된 값들을 다 여기에 지금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임베딩을 다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잘 임베딩을 해줘요. 이렇게 그 컨텍스트에 맞는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데 유용한 형태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학습 기반으로 단어들의 좋은 표현, 덴스한 벡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이 비록 나의 랭귀지 모델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에서 중간 과정에 이루어지는 거일지라도 처음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단어를 잘 임베딩 해주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임베딩 하게 되는지, 단어 임베딩을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